오늘의 주제는 중국-북한 관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중국-북한 관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 주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중국이 6.25 전쟁에 참전해서 18만 3천여 명의 인명을 잃어가면서 북한을 벼랑 끝에서 구해줬으니까 북한은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 제조 지연을 느껴야 되겠죠. 그리고 중국은 모택동의 아들 모완영, 중국 발음으로는 마오완영입니다. 이 모완영의 생명까지 바쳐서 지킨 그런 북한에 대해서 각별한 애착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게 상식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날 때마다 선대들이 세운 혈명의 정신과 전통을 더욱 개성 발전시키자 조중관계는 순치의 관계다. 순치의 관계라는 건 입술과 이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이런 덕담과 립서비스를 아끼지 않는 걸 보면 중국과 북한이 세상에 둘 데 없는 동맹이라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만 보면 중국이 북한을 움직일 대단한 힘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중국과 북한 간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미신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미신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고의적으로 퍼뜨린 유언비어를 과신하게 만들고 김정은 유고설에 대한 집단 오보 소동을 키우는데도 이번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심지어 중국 전문가로 자처하는 학자들 가운데도 중국이 북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힘이 있을 거라는 그런 미신을 철석같이 믿고 이런 고정관념이 실제로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려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북한 중국 관계는 일반적 상식과는 거리가 너무 멀고 우리가 당연시 해온 것들이 오해와 착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움직일 힘이 사실은 별로 없고 북한은 중국말이라면 고분고분하는 게 아니라 지독하게 안 듣습니다. 중국이 실제로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중국의 핵심 안보 이해관계가 걸린 그런 사안에서 중국의 압박과 설득으로 북한이 정책을 바꾼 게 있는지 이걸 살펴보면 됩니다. 두 가지 대표적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북한 간의 대립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중국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일관되게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다만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도 존중하고 해소해 줘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함께 해왔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입장과는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 중국이 북한 핵무장을 말로만 반대해온 게 아닙니다. 핵 포기를 압박하기 위해서 가혹한 대북 제재까지 동참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만료하기 위해서 북한의 특사도 여러 차례 파견했지만은 북한이 중국의 경고와 압력 때문에 계획했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주저하거나 취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미국의 제재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중국의 제재입니다. 미국이 제안한 것을 기초로 중국이 이 정도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수준까지 완화시키고 물을 타서 통과시킵니다. 미국이 초안을 만들지만은 중국이 수정하고 최종 결재해서 공동으로 시행하는 게 안보리 제재입니다. 2017년 12월 12일 채택한 안보리 결의 2397은 북한 수출의 거의 90%를 금지한 건데 사실상 북한의 목을 조르는 조치입니다. 이것도 중국과
미국의 합작품입니다. 미국이 안보리 제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은 원비어법과 같은 국내의 법으로 독자적으로 추가 제재를 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중국을 4번이나 방문하고 시진핑이 주석 취임 이후에 7년 만에 처음으로 작년에 북한을 방문했지만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해 준 거 있습니까? 북한이 분명 절박하게 제재 완화를 업소했을 텐데 중국이 하나도 해준 게 없습니다. 중국이 말로는 북한 핵무장에 반대하지만 내심으로는 북핵을 두둔하고 방조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는데 북한 핵과 미사일이 중국의 핵심적 안보 이익을 얼마나 심대하게 해치는지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이유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정당화하는 것 때문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현실적인 걱정은 한국 내에 미국의 사드 배치와 미국 중거리 미사일의 동아시아 배치에 명분을 북핵이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사드가 중국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한국을 핵미사일로 중국이 급박하고 공격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게 그게 무슨 대수냐고 할지 모르지만은 한국을 미국의 동맹체제에서 떼어내어서 사실상 중국의 위성국으로 편입시키는 게 중국 안보 전략의 사활적 목표인데 사드가 이런 목표에 차질을 초래하고 결국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킨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괌과 동아시아 지역에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의 핵 전력을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80년대에 소련이 동구에다가 SS-20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 데 대항해서 미국이 서유럽의 퍼싱2 핵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배치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유럽에서는 미소 간의 INF 조약을 통해서 양측이 중거리 미사일을 모두 철거를 했죠. 결국 사드와 중거리 미사일이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 장악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셈인데 사드와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정치 군사적 정당성을 제공해 준 게 누굽니까? 바로 북한의 핵무장과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아닙니까? 북한은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핵무장을 한다고 주장하겠지만은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시진핑의 중국몽을 가로막는 망고의 괘씸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중국의 앞길을 가로막는 주범이지만은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 체제를 종식시킬 수준의 압박과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군사적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아까워서라기보다 북한 난민의 대거 유입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중국의 고위 인사들과 또 안보 전략가들 가운데는 소수기는 하지만은 북한 체제의 붕괴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익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되더라도 중국에 위협이 될 일이 별로 없고 오히려 한반도 전체가 더 안정적인 전략적 완충지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숨통을 끊을 수준의 제재에 반대하는 이유는 난민의 대거 유입이 초래할 사회 문제 이것 때문이라고 이 사람들은 설명을 합니다. 제가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던 날 육자회담 수석대표로서 중국 외교부에서 지금 주미대사로 있는 최청계 당시 부장조리를 만났습니다.
최청계를 중국 발음으로는 추이티엔카이라고 그러고, 그 부장조리는 우리 외교부 직제로는 차관보에 해당됩니다. 그 최청계와 핵실험 대응책을 협의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최청계 부장조리가 한 말 가운데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한 것은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핵실험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해서 반드시 처벌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이었습니다. 다만 북한이 정신 차릴 만큼 벌을 주되 목숨은 건드리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국과 북한이 오랫동안 충돌해온 사안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당사자 자격 문제입니다. 2년 전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에서 비핵화의 대가로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약속을 했지만은 사실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는 꽤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24년 전인 1996년 4월에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자회담을 제안하면서 시동이 걸린 겁니다. 사자란 아시다시피 한반도 평화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 그리고 최대 이해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입니다. 사자회담은 1년 뒤인 1997년부터 2년간 6번 열렸지만은 아무 성과가 없이 그냥 끝났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애초부터 기대할 수가 없었지만은 첫 회의가 열리는데 무려 1년이나 걸린 이유가 더 중요한데, 북한이 중국의 참가를 격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중국이 정전협정의 서명국이기 때문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할 협상에 당사자로 참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북한이 중국의 참가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개최 자체가 엄청난 진통을 겪은 겁니다. 북한을 겨우 설득해서 사자회담이 열리기는 했지만은 북한은 중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여기는 당신들이 낄 자리가 아닌데 왜 왔나는 그런 자세로 외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평양에서 서명된 14남북 공동선언에도 제4항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서 3자 또는 4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3자면 3자고 4자면 4자지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이 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북한이 중국을 평화체제의 당사자로 아직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제가 북경에서 김계관 북한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 적이 있는데, 김계관이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은 사실을 실토하더라고요. 제가 북한은 왜 중국의 참가를 그렇게 집요하게 반대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중국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군대가 없는데 평화체제에 참가할 자격이 어디 있냐고 반문하더라고요. 평화를 지키거나 깰 군사력이 없으면 참가 자격도 없다는 그런 논리가 틀린 건 아니지만은 북한의 본심은 중국이 한반도 장래 문제에 발언권을 행사하거나 개입할 그런 빌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평화체제에 참여하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문을 열어주는 거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북한의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바뀐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열린 김정은과 시진핑 간의 그 일련의 정상회담과 작년도 시진핑의 방중에서 중국은 분명히 평화체제 협상에 자기들도 당사자로
참가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을 텐데 언론 발표에서 이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시한 두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원흉이고,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일은 목숨 걸고 막아야 할 그런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이해관계의 산물인데 북한과 중국 간에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보다 대립되는 게 더 많습니다. 이런 구조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해소되지 않는 한 중국과 북한 간의 전략적 소통과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혈맹이니 뭐니 하는 소리는 다 의례적이고 공허한 덕담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중국 북한 관계의 겉과 속을 구별하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북한이 친중 노선을 포기한 배경, 그리고 북한에서 왜 친중파가 발붙일 틈이 없는지,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6회에서는 중국 북한 관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중국 북한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제가 양측 간 안보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대표적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지만은, 그렇다고 중국과 북한이 늘 어르렁대고 앙숙처럼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중국의 뺨을 때려도 중국은 북한을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계속 엔게이지 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갑니다. 북한이 중국에 도움되는 것은 별로 없지만은 막대한 해를 끼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북한도 중국에 계속 뻗대면서도 지원을 받아내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나름대로 관계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상호 불신, 능멸, 혐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사파는 중국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안위를 지킬 자유권까지도 희생할 만큼 굴종적 친중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데, 북한의 원조 주사파는 왜 중국을 우습게 여기고 악착같이 대드는지 그게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 대한 북한의 뿌리 깊은 불신과 정오와 저항 정신이 언제부터 어떻게 생겼는지 그 기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보면 6.25 전쟁 때부터 사투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의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한 첩보 판단에서부터 중국, 북한 간의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미군이 인천에 상륙할 것이라는 첩보를 미리 입수를 하고 북한에 대비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김일성이 완전 묵살한 겁니다. 조선의 사정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당신들이 뭘 안다고 가르치려고 드느냐, 이런 식으로 깔아뭉개고 만 겁니다. 물론 인천 상륙 첩보를 믿었다고 해도 북한이 낙동강 전선의 모든 병력을 다 투입해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인천으로 빼돌릴 병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는 10월 하순에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중공군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이름이고 공식 명칭은 중국인민지원군입니다. 중공군이 참전하자마자 김일성과 팽덕회 중공군 사령관 간에 작전 지휘권 문제로 충돌하게 된 겁니다. 김일성이 중공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넘겨달라고 했는데 팽덕회가 단칼에 거절한 겁니다. 북한은 쉽게 사단으로 남침을 했지만은 낙동강 전선에서 후퇴할 때는 부대를 제대로 편성해서 돌아간 병력은 3개 사단밖에 남지 않았는데 김일성이
수십만의 중공군을 지휘하겠다고 하니까 팽덕회로서는 의의가 없었을 겁니다. 결국 양측 간 5인 사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후에야 공식적으로는 통합사령부가 설치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북한군 연락장교가 사령부에 파견되어서 중공군과 작전 정보를 공유하되 지휘는 그 이후에도 독립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전쟁 수행 방법을 둘러싼 이런 이견은 서로 감정은 상할 수가 있겠지만은 크게 불거지지는 않고 혈명의 큰 틀 속에서 소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북한 관계가 파탄의 위기를 맞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56년 반당 종파 사건입니다. 반당 종파 사건이 뭐냐 하면 김일성이 연안파를 모조리 숙청한 사건입니다. 연안파는 중국 연안, 우한, 산서성, 태항산 이런 데를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항일 무장투쟁을 벌인 조선의용군 출신인데 중국 공산당에 인맥이 많은 친중파입니다. 김일성은 만주에서 항일 빨치산 활동을 벌이다가 소련군 88년대에 편입된 동북항일연군 출신으로 연안파와는 계보가 완전히 다릅니다. 김일성, 최현, 김책 같은 동북항일연군 출신들이 북한 정권의 주류라면 최창익, 김두봉, 무정을 중심으로 한 연안파는 비주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안파가 당중앙위원회에서 김일성의 노선을 비판하자 김일성은 이들을 반당, 반혁명, 종파주의자로 몰아서 완전히 씨를 말려버린 겁니다. 김일성이 그 3년 전에 남로당을 숙청한 데 이어서 최대 라이벌인 친중 연안파를 숙청함으로써 1인 독재 체제의 기틀을 완성하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북한 중국 관계에는 최대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중국 외교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담당했던 친구한테 들은 바로는 이때 모택동이 김일성에 대해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노발대발한 나머지 중공군의 철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은 김일성이 먼저 중국군의 철수를 요구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김일성은 중공군이 계속 주둔하면 중국 백을 믿고 친중파가 언젠가 자신의 권력을 다시 흔들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했을 겁니다. 58년까지 25만의 중공군이 일방적으로 북한에서 완전 철수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주한미군이 여전히 대규모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김일성은 중공군의 주둔이 초래할 후한을 선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북한의 안보 대신에 정권의 안보를 선택한 겁니다. 그 이후에 1961년에 조중우호협력 조약, 이게 이제 동맹조약입니다. 이 조약이 체결되고 이듬해인 1962년에는 주얼레의 방북 계기에 김일성과 중국, 북한 간의 국경을 획정하는 조중병계조약에 서명하면서 중국, 북한 관계는 잠시 해빙을 맞기도 했지만은 그 이후에도 중북 관계에는 긴장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965년 시작된 중국 문화대혁명 기간 중에는 홍위병들이 김일성을 수정주의자로 매도하면서 고위급 지도자의 상호 방문이 1969년까지 4년 동안 완전히 중단된 적도 있고, 그리고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하자 북한은
이에 대해서 혁명 변절자들의 배신 행위로 매도하면서 우리식대로 살아가자 하는 그런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친중파 숙청 이후 중국 북한 관계가 최대 위기를 맞은 사건은 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입니다. 수교 한 달 후에 노태우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했는데, 그때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제국주의에 굴복한 변절자이자 배신자라는 그런 극언을 서슴지 않았고, 그 이후 8년 동안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를 중단했습니다. 97년에 북한의 주체사상 창시자로 알려진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북경에 있는 우리 대사관으로 망명해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 김정일이 직접 나서서 중국의 황장엽의 송환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완전히 묵살했죠. 이것도 김정일의 중국 불신에 한몫을 했을 겁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중국 북한 간에는 그간 쌓인 앙금을 좀 풀고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2002년에 또 이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북한이 경제난을 타개해보려고 신의주에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특구 장관으로 중국인 사업가인 양빈을 임명했는데, 중국이 양빈을 바로 구속해버린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외화벌이 좀 해보려고 큰맘 먹고 단동에 인접한 그 황금평에 특구를 만들기로 했는데 중국이 가로막은 겁니다.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중국을 절대 믿지 말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김정일도 김정은에게 같은 유언을 남겼다는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유언이 굳이 없어도 북한 지도부의 중국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뼛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북한에서 친중파로 낙인 찍히는 것은 정치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에서 토착 외국으로 찍히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일각에서는 장성택을 친중파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과의 무역과 경제 협력에 끼어들어서 자기 이권 챙기다가 약점 잡혀서 망한 겁니다. 물론 그게 아니라도 김정은의 유일적 지배체제 확립에 걸림돌이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독자적 권력 기반도 없이 김일성 집안에 장악한 것 하나로 권력을 좀 행사해보겠다는 그런 사심이 발동하는 순간 그 사람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2012년 초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해 첫 국빈으로 중국을 방문하셨는데, 후진타오 주석의 국빈 만찬과는 별도로 원자바오 총리가 따로 한번 모시고 싶다고 해서 양측에서 각 4명 정도만 배석한 소규모 비공식 온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직전에 장성택이 북경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끌고 와서 중국 지도부를 만나고 돌아갔는데, 원자바오 총리가 장성택 방문 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직접 들었는데, 원자바오 총리가 그 설명한 내용보다도 더 놀란 것은 원 총리가 장성택에 대해서 경멸하고 비아냥대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장성택이 중국에 대북 투자를 요청했는데, 원 총리가 투자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수익성 이런 걸 따져서 알아서 할 일인데, 북한이 투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부터 만들어야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한 수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이게 뭐 당연한 말이지만은 장성택이 이런 단순한 이치도 모르고 투자 유치를 하겠다는 그 발상이 너무 한심하다는 그런 투였습니다. 중국은 장성택을 특별히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장성택이 중국 정부로부터 얻어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친중파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중국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욕이 중국처럼 개혁 개방하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미워하는 중국을 본받아라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할 말이 있으면 자기들에게 직접 하지 않고 중국을 통해서 하는 것을 모욕으로 여깁니다. 중국말 안 듣는 것을 큰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중국을 속국으로 취급하는 그런 인상을 주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 줄 착각하는 나라는 이런 실수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북한이 볼 때 중국은 자기 이속만 챙기는 나라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북한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한국과 수시로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의 등 뒤에서 북한의 이익에 반하는 무슨 모의를 하는지 늘 의심을 합니다. 북한 원조 주사파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반외세 자주 노선입니다. 여기서 외세라는 것은 주로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필요할 때 이용은 하고 경제적 지원은 뜯어내지만은 간섭과 훈수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정신이 투철합니다. 북한이 절대 빈곤에서 허덕이고 있지만은 우습게 이길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런 철저한 자주 독립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